엄마, 어차피 운전도 잘 못하고 많이 타지도 않잖아요. 엄마 차 져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싶었죠. 제가 그 차를 왜 샀는지 그 아이는 정말 알고 하는 말일까 싶었습니다. 살다 보면 참 마음이 복잡해지는 날도 있지요.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한 번만 부탁드리고 이제 드라이브 영상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편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운전면허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파주 외곽에 살면서도 그동안은 참고 살았고 불편해도 내가 참으면 되지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발목을 다쳐 걷는 것조차 힘든데 택시 콜마저 잡히지 않던 날이 있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고 돌아온 건 걱정이 아니라 한숨이었습니다. 에휴, 알겠어요. 지금 가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면허를 딴다고 했을 때는 노인네가 무슨 운전이냐며 심하게 반대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주 맡길 때는 매주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를 잡다가 넘어져 뼈에 금이가 깁스를 했다는 말에도 그건 엄마가 조심했어야죠. 라고 말하던 아들이었죠. 저는 그날 속으로 한번 크게 마음 상했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나도 내 발로 움직이자고요. 몇 번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 면허를 땄고 남편은 차를 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사고 나자 아들은 결국 그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 차 져주시면 안 돼요? 저는 여태 살면서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특별한 일도 아니었고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서울 대조동에 살 때는 대중교통이 워낙 잘 돼 있었고 택시도 흔해서 굳이 운전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죠. 아이 키우며 살다 보니 하루하루가 바빴고 장을 보고 병원에 가고 아이 학교일 챙기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훌쩍 갔습니다. 운전은 늘 남편 몫이었고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운전대를 잡고 누군가는 조수석에 앉는 게 우리 집 역할 같았거든요. 그때는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남편이 운전해서 데려다 주면 그게 고마운 일이었고 저는 그 고마움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제 건강이 좋지 않아 남편은 파주 외곽으로 이사를 서둘렀어요. 공기 좋은 곳에서 살면 몸이 나아질 거라 생각했죠. 저도 그 말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게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때는 몸이 먼저였고 가족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이사를 오고 보니 생활은 생각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집은 조용했고 공기는 좋았지만 차 없이는 하루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20분이라는 거리가 그때부터 제 일상이 됐어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운동 삼아 걸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비 오는 날이 되면 그 20분이 훨씬 길게 느껴졌고 몸이 안 좋은 날엔 그 길이 참 막막했어요. 비를 맞으며 버스를 기다리던 날도 있었고 허리가 아파 잠시 쉬었다 가야 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불편하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참으면 되니까요. 남편이 이미 운전하느라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다 불평까지 얹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의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불편한 건 내가 참으면 된다고, 조금 힘든 건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그게 제 성격이었고, 그게 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40대 초반쯤이었을까요? 지금은 정확한 나이가 가물가물하지만 그때 제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분명히 느끼고 있던 시기였어요. 어느 날 문득 이러다 정말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날이 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나 운전면허 딸까봐. 저는 큰 소리로 말하지도 못하고 괜히 웃으면서 꺼낸 말이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먼데 갈 때마다 남편 혼자 운전하는 게 미안하기도 했어요. 무엇보다도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고개를 저었어요. 위험하게 무슨 운전을 해. 급하면 내가 데려다 주면 되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늘 저를 태워다 줬고 큰 불편 없이 살아온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괜히 고집 부리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늘어놓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어요. 한 번쯤은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고 나섰어요. 학원까지 갈 필요 있느냐며 자기 옆에 앉아서 조금씩 해보자고 했죠. 처음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전대를 잡아보니 상황은 전혀 달랐어요. 남편은 차가 조금만 흔들려도 목소리가 커졌고 저는 그 소리에 더 긴장해서 발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알려주기는커녕 서로 목소리만 높아졌고 차 안 공기는 금세 답답해졌어요. 저는 점점 겁부터 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시작했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됐어. 안 할게. 그 말은 포기였지만 그땐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처럼 느껴졌어요. 운전은 나와 맞지 않는 일이라고 괜히 욕심 부리지 말자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최선이라고요. 아들은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자 주말마다 손주를 맡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가끔이었고 그래서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만요. 그 말이 처음 들렸을 땐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손주가 예쁘기도 했고 젊은 부모들이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다음 주가 되었고 그 다음 주가 되더군요. 어느 순간부터는 미리 묻지도 않고 이미 정해진 것처럼 전화를 해왔어요. 엄마, 이번 주도 좀 부탁드려요. 그 말투에는 미안함보다는 익숙함이 먼저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느끼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사이가 틀어질까봐, 괜히 서운하게 생각할까봐 그냥 받아들였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멀쩡해 보이던데요? 라는 말이 돌아왔고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그래, 아직은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지만 그걸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 며느리는 아이만 두고 가버렸고 우리는 어느새 그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자연스럽게 손주 밥부터 챙기게 됐고 주말 일정은 미리 비워두는 게 습관이 됐어요. 혹시라도 약속을 잡았다가 취소해야 할까봐 아예 잡지 않게 되더군요. 우리 부부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손주가 웃으면 피곤함도 잊혔고 아이가 할머니하고 안기면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부모는 원래 이런 거라고 자식 키울 때 도움 받았으면 이제는 돌려주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 가끔씩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일까? 하지만 그 생각도 금세 접었어요. 아직은 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때의 저는 이게 쌓이고 있다는 걸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손주를 보고 있었고 아이는 식탁 의자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위험해 보여서 얼른 잡아주려고 뛰어갔는데 그 순간 제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발목이 순간적으로 시큰거렸지만 아이부터 놓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때는 그냥 삐끗했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루 종일 조금 욱신거렸지만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참고 지냈어요. 그런데 오후가 되자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걷는 것도 불편해졌어요. 손주를 데려간 뒤에도 발목은 계속 시큰거렸고 밤이 되니 오히려 더 아파왔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병원에 가보자고 했고 다음날 출근길에 저를 병원에 내려주었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뼈에 금이 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잠깐 멍해졌어요. 크게 넘어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깁스를 하고 일주일을 꼼짝 못하게 됐어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번 주말은 애보라고 안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엄마 오늘 민서 좀 맡기러 갈게요. 하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는 엄마 다친 거 알고도 온다 그러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오늘은 아버지 계시잖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다리에 깁스를 했다는 걸 알면서 걱정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맡기러 올 수 있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다리 다쳤다고 했잖아. 그러자 아들이 한다는 말이 에이, 그건 엄마가 조심했으면 안 다쳤을 거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프다는 사실보다 더 아팠던 건 제 상황을 그렇게 쉽게 넘기는 말투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어요. 내가 다쳐도, 내가 아파도 이 아이에게 나는 여전히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요.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써도 되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운함이 그날 처음 생긴 건 아니었지만 그날만큼은 유난히 깊이 남았어요. 그때의 저는 아직도 참고 있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깁스를 하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지인의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이었고 당연히 장례식장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가 있는 날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남편이 데려다 줬을 텐데 그날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려니 발목 상태로는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것도 버거웠고 택시를 부르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콜이 계속 잡히지 않았어요.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발은 묶여 있고 마음은 초조해졌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석이한테 전화해봐. 퇴근했을 시간인데. 그래도 막 퇴근한 애한테 어떻게 데려다 달라 그래. 하고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뭐 어때서? 금방 와서 데리고 가면 되지. 갈 때는 거기 시내일 테니 택시 타고 집에 가면 되잖아. 하고 말했습니다. 당신 올 때까지 기다리면? 하고 제가 물어보니 나 빨리 출발해도 12시는 될 것 같은데 하고 말했지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러지 말고 동석이 보고 좀 데려다 달라 그래. 당신이 언제 뭐 이런 부탁 한 적 있었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들은 생각보다 귀찮은 말투였어요. 네? 지금요? 7시 반이 결코 늦은 시간도 아니었는데 아들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저 방금 들어와서 옷 갈아입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벌써 미안해졌어요. 그래도 장례식장 이야기를 하자 아들은 마지못해 알겠어요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아들은 차에 타자마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오늘 꼭 가야 하는 거였어요? 내일 아버지 오시면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인들에게 지금 출발한다고 얘기해놓고 택시가 안 잡혀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지만 아들은 이해하려 들지 않았어요. 내일 민서 맡기러 와야 하는데 이렇게 2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아이 맡기러 오는 건 당연한 일이고 부모를 도와주러 오는 건 이렇게 불평할 일인가 싶었어요. 거의 매주 오가던 거리인데 손주 맡길 때는 가깝고 부모 부탁 앞에서는 유난히 먼 길처럼 느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냐. 엄마가 자주 부탁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자 아들은 그래도 막 퇴근한 사람한테 운전시키는 건 너무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서럽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여태껏 저는 이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줬는지, 얼마나 자주 제 생활을 접어두었는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부탁이 이렇게 불편한 일이 되는구나 싶었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더 말하면 감정만 상할 것 같았어요. 아들은 내일 또 아이 맡기러 온다고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장례식장 안에서 고인을 애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마음 한쪽이 서서히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아들에게 더 이상 기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그날 이후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미안했던 마음보다 서운함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단 한 번 부탁했을 뿐인데 그렇게 귀찮은 사람 취급을 받으니 그동안 제가 너무 당연하게 참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이 했던 말들, 한숨 섞인 목소리,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제 마음까지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이번에 운전면허 꼭 딸 거야. 남편은 잠깐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내가 가고 싶을 때 당신이나 아들 눈치 안 보고 움직이고 싶어. 택시가 안 잡힌다고 발이 묶이고 아들에게 부탁하면서 미안해하는 그 상황이 너무 싫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젊은 사람들도 쉽지 않은데 당신이 잘할 수 있겠어? 그래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렵든 쉽든 해보고 싶었어요. 마트나 병원만이라도 혼자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고, 춥고 더운 날 버스 기다리는 것도 이제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뜻밖에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역시 매번 저를 데려다 주는 게 부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면허 딴다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아빠가 엄마 운전학원 알아보래요. 라며 아들이 말했지요. 저는 숨길 생각도 없이 말했어요. 맞아, 나 면허 딸 거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쏘아붙였습니다. 그게 지금 말이 돼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나 아직 50대야. 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곧 60이라며 노인네 소리를 꺼냈어요. 그만둬야 할 나이에 무슨 운전이에요. 뉴스도 못 봤어요? 노인들 운전하다 사고 내는 거 얼마나 위험한데. 뉴스에 나오는 노인 운전 사고 얘기까지 꺼내며 겁을 줬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70까지만 할 생각이니까 걱정 마. 10년도 아니고 5년만이라도 내 차 내가 몰고 다니고 싶어.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제 진심이었습니다.
5년, 1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학원은 알아봐 주지도 않고 잔소리만 늘어놓았어요. 그제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네가 엄마 마트 갈 때, 병원 갈 때마다 데려다 줄 거야?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저는 스스로 학원을 찾아 등록했습니다. 몇 번이나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면허증을 손에 쥐었을 때 그 작은 카드 한 장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허락 없이도 움직일 수 있겠구나 하고요. 면허를 따고 나서 처음에는 남편 차로 동네부터 조금씩 다녔어요. 겁도 났고 긴장도 됐지만 그래도 혼자서 핸들을 잡고 움직인다는 게 생각보다 든든했습니다. 그러는 제 모습을 보던 남편이 어느 날 말했어요. 당신 차 하나 사자.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새 차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남편은 초보일수록 괜찮은 차를 타야 한다고 했어요. 기분이 날아갈 것처럼 좋았지요. 남편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좋은 차가 낫다면서 한참 고민하고 차종을 골라줬어요. 그렇게 우리는 새 차를 사게 됐습니다. 차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저는 괜히 한 번 더 시동을 걸어보고 괜히 한 바퀴 더 돌고 싶어졌습니다. 아직 멀리는 못 가지만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지 않아도 되고 택시콜이 안 잡힐까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날씨가 궂은 날에도 차 안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먼저 편해졌고 가끔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워두고 창문을 내려 바깥을 한참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드라이브를 가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탄 적 없는 나만을 위한 내 차가 있으니 운전은 더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 안에 앉아 있는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차를 샀다는 말을 듣고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차 샀다고요? 중고차로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니, 새 차 산 건데? 하고 제가 말했더니 아들은 운전도 잘 못하실 텐데 초보가 새 차를 왜 사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간섭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차를 샀는지 묻기에 모델을 말해주자 자기가 요즘 보고 있던 차라며 투덜거리듯 아들이 말했습니다. 전기차를요? 그걸 사셨다고요? 그거 가격이 꽤 되는데 왜 쓸데없이 돈 아깝게 그런 차를 사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돈이 아깝다고 투덜거리는 아들이 면허 따는 걸 반대할 때는 이해라도 했지만 좋은 차를 쓸데없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이 들고 운전 못하면 안 좋은 차 타야 하는 법이 있나 싶었지요. 그래도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차였고 제 삶이었으니까요. 차를 산 이후론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병원도 혼자 다녀올 수 있었고 마트도 내 시간에 맞춰 다녔어요. 남편이 없어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자유일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주말 아들이 손주를 맡기러 오면서 묻더군요. 엄마, 차 좋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청 좋지. 그때 아들의 눈빛이 잠깐 달라졌다는 걸 그땐 몰랐어요. 그저 그 질문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의 말은 점점 노골적이 됐어요. 어차피 많이 타지도 않는데 그 차 져주시면 안 돼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산지 한 달 되지도 않은 제 차를 아무렇지 않게 달라고 하는 말투가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많이는 아니어도 타고 다니니까 산 거야. 그러자 아들은 또 말했어요. 그래도 엄마 나이에 그렇게 좋은 차는 필요 없잖아요.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렇게 사람을 작게 만드는 말인 줄 그날 처음 알았어요. 차라리 제 차랑 바꿔요. 그 말은 더 기가 막혔죠.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네 차랑 왜 바꿔? 바꾸려면 너도 네 차 사. 하고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가 차 타고 다녀봤자 마트밖에 안 갈 텐데 그런 차가 왜 필요해요? 안 그래도 차 바꾸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차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았죠. 저는 됐어.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고 화가 나 말했습니다. 자기는 사회생활을 하니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느니 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결국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그리고 앞으로 민서 맡기로 이렇게 오지 말어. 나 허리 아파서 주말마다 애 보기 힘들어. 그리고 엄마도 이제 주말에 어디 나가기도 하고 그럴 거야. 하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에이 말짱해 보이는데요. 아직 짱짱하잖아요. 하며 염장을 질렀지요. 운전한다 그럴 때는 곧 죽을 노인네 취급을 하더니만 자기들 필요할 때는 짱짱하다고 추켜 세우는 꼴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야. 이제부턴 못 봐줘. 급한 일 있을 때나 한 번씩은 맡아줄 수 있지만 주말마다 오는 건 이제 안 돼 하고 말했죠. 하지만 아들은 손자 얘기는 뒷전이고 여전히 차 얘기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 저 딱 2주만 차 좀 빌려주세요. 하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얘기했죠. 싫대도 그러네 하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 달라는 게 아니고요. 곧 차 바꿀 건데 엄마 차가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좀 타보려고 그러죠.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난 뭘 타라고? 하고 물었더니 그동안 제 차 타세요. 하고는 제 차를 타고 아들은 가버렸습니다. 자신의 차 키를 두고 말이죠. 아들의 커다란 SUV 차를 몰고 다닐 자신도 없었습니다. 오후에 들어온 남편도 아들의 행동에 참 황당해했죠. 다음 날 아들이 손자를 다시 데리고 가며 말했습니다. 차 진짜 좋던데요? 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다 타봤으면 착히죠. 하고 손을 내밀었더니 아들은 아니 2주라니까요. 하고는 쌩하니 가버렸습니다. 좋은 차 소용없다고 난리를 칠 때는 언제고 차 좋다고 홀랑 타고 가버린 아들이 얄미웠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아들 차를 타고 나가려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전화를 하니 아들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 차 원래 좀 그래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제 안전도 제 불편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 차를 돌려달라고 해도 미루기만 하던 아들은 결국 약속을 어기고 오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아들 집 앞에 데려다 줬고 저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연 아들은 당황했고 며느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어요. 너 이거 도둑질이야. 아들은 변명했고 며느리는 오히려 제가 야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그럼 저희한테 싸게 파시는 건요? 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했어요. 식탁 위에 놓인 제 차키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거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차가 너희한테 갈 일은 없을 거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차 핸들을 잡고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퍼주며 사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던 시간들,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었구나 하고요. 이제 곧 60이 되지만 제 인생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운전은 그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몰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직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핸들을 잡은 채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좀 자유롭게 살아보자. 여러분이라면 어디까지가 부모의 역할이고 어디서부터가 내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아직 정답은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는 조금씩 제 마음이 다치지 않는 선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셨다면 가끔 이곳에 들러 다른 사연들도 함께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온기가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새로운 사연이 도착하는 순간 가장 먼저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인생사연 드라이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